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한 UFO 사진이 있다면서요? 저도 몇 년 전에 운전을 하고 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UFO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근데 저거 뭐 이상한 게 지나가 해서 봤는데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행성은 어느 행성일까요? 태양계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이자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지웅배입니다. 네, 요즘 바쁘게 지내시죠? 네,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아르테미스 2호 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UFO 관련 기밀 파일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거의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흥미롭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UFO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미국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오래된 떡밥 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냉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무기도 개발하고 또 굉장히 비밀스러운 작전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네. 약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정도 몇 명만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피어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었던 좀 큼직한 스캔들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특히나 더더욱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진짜 정부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불신이 더 싹 튀어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UFO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무럭무럭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UFO 떡밥은 저는 약간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네. 또 약간 시기적인 특성도 몇 가지 결합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UFO에 대해서 우리가 UFO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예. UFO 광 팬들의 시장이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UFO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유명한 그 47년도쯤에 뉴멕시코주 로즈웰 사건으로 알려진 그 동네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동네에 가면은 그 도넛 가게도 다 간판이 외계인이 들고 있고 가로등도 다 UFO 외계인으로 다 발라져 있고 정말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된 상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단순히 음모 혹은 어떤 과학적 이슈를 넘어서서 이젠 하나의 거대한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UFO를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과거에 외계인이 실제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그게 또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이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UFO에 대해서 입을 여는 이유가 아까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맥락일까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이 팟캐스트에서의 발언은 네. 조금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 전체 문장을 들어보면 네. 그냥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당연히 뭐 외계 생명체도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흔한 천문학자들의 지루한 레퍼토리를 반복한 문장인데 네. 다만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측면이 조금 있고요. 무언가는 알고 있을 거야. 그쵸. 알면서 저런 얘기를 했을 거야라는 뉘앙스인 거죠. 약간 이제 사람들의 상상을 좀 자극하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자들과 짧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우리가 조만간 UFO와 관련된 재미있는 것을 밝힐 수 있겠다. 뭐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좀 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쇼맨십이 또 능한 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말을 재미있게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UFO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 말고도 네. 몇 년 사이에 그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실제 전직 공군이나 군인들이 나와서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심지어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했다고 하는 여러 영상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더더욱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자꾸 그 좀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UFO의 정의는 무엇인가? 요즘에는 UAP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이 UFO는 사실 좀 고전적인 표현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 flying object란 뜻이에요. 예. 근데 이 object란 단어가 약간 편견을 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되면 비행 물체가 되면 비행기가 됐건 우주선이 됐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조종하는 네. 비행하는 물체라는 뜻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 목격했다고 하는 여러 빛나는 물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하늘에 갑자기 번쩍하는 어떤 동그란 구 형태의 번개일 수도 있고 어떤 오로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한 유성이나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물체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단어로 불러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 쪽으로만 빠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플라잉 오브젝트, 비행 물체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누군가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 외계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객관적으로 이 현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바꾼 겁니다. 원래는 그 시작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에어리얼 페노메넌이라는 뜻에서 UAP라고 불렀는데 네. 요즘은 이 알파벳 A를 좀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어노멀러우스, 그러니까 이상현상, 어노멀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공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 현상을 전체적으로 네, 공중뿐만 왜냐하면 아니라 이렇게 꼭 하늘에서만 아니어도 지상에서도 무언가를 목격할 수도 있고 뭔가 지상에서 무언가를 봐서 그게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굳이 하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뭐 땅속이건 땅 위건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미국 공군에 네. 이 이상 현상만을 조사하는 네. AARO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네. 어쨌든 하늘 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배회하고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안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국의 스파이 위성이나 네. 아니면 뭐 스파이 정찰기 같은 게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 중국에서 풍선이 우연히 미국 위를 맞아요. 지나가면서 그 미국 전투기가 가서 격추시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안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지는 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UAP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UFO랑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UFO는 그냥 UFO로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UFO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UFO가 그냥 더 광범위해진 네. UAP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UFO가 아니라 UAP라고 부르는 게 UFO를 봤다고 믿는 분들에게도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냥 이거는 미확인 비행물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약간 무시받고 오히려 선뜻 나서서 목격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일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봤는데 이게 UFO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가 되면 설령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담 없이 내가 혹시 사회적으로 비판받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덜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어를 만들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인식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단어로 UAP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UFO 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미국에서 워낙 많은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이 먼저 떠오르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한 UFO 사진이 있다면서요? 전설적인. 그렇죠. 아마 그 UFO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네. 그 1995년 맞아요. 9월에 가평의 설악면이라는 지역에서 기자분이 그 농민분들이 이제 그 나달 같은 거를 타작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하늘에서 뭔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찍혀 있습니다. 예, 구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모양이 좀 그쵸, 우리가 이상하죠. 익히 알던 그 UFO 모양과 비슷하고 딱 정확하게 비행 접시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 사진을 찍으셨던 기자님의 증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0.23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셔터를 누르면서 차차차
차차차차 찍고 있었는데 예. 바로 직전 사진 또 바로 직후 사진에는 안 찍혔는데 예. 딱 그 중간에 한 장의 사진에서만 저 이상한 게 찍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단 필름에다가 무언가를 더 씌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한 조작의 흔적은 없다. 우리가 조작은 이렇게 추후에 보려고 하면은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조작의 흔적은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해상도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거나 그림의 경계가 확 달라진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뭔가를 새로 그려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당시에 어떤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거의 초속 네. 108km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것 네.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었었죠. 그 주장의 이유는 0.23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네. 바로 앞에 0.23초 앞에 찍은 거에는 없었고 네, 바로 뒤에 0.23초 뒤에 찍은 것도 없었으니 네, 그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려면 네, 맞습니다. 초속 108km 정도는 돼야 그렇게 날아가야 네네. 앞뒤 사진은 안 나오고 딱 가운데 사진은 나온다. 맞습니다. 그런 유추겠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여기부터 그 조금은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사실 정확하게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파악하려면 네. 적어도 2장 이상의 사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초 전에 여기 있었고 몇 초 뒤에 여기 있었고 그렇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 사진은 한 장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 물체까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추하는지에 따라서 계산은 완전 달라집니다. 만약에 훨씬 가까운 코앞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체였다면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그냥 이동한 평범한 현상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저 사진을 찍었던 분들의 주장처럼 아주 먼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긴 거리를 지나간 게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동 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눈앞에서 1cm 움직인 것과 저 멀리에서 뭐 1km 움직인 것이 내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맞습니다. 테니까 폭 자체가 만약에 제 눈앞에 작은 날파리가 네네. 조금 움직이는 거랑 아주 먼 거리에서 제트기가 슉 움직이는 거랑 제가 볼 때는 이동한 그 그쵸, 각 거리가 똑같아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음속에 막 300배가 넘는 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날아간 게 맞는지 네. 아니면 평범한 뭐 나달 씨앗 같은 게 튀어나가는 게 찍힌 건지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초속 108km로 날아간다는 거는 가능한 수치인가 네네. 궁금합니다. 사실 예. 이 수치가 전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예. 우리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는 그 지구 탈출 속도가 대략 초속 11km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저 비행 물체가 초속 108km로 날아갔다면 이미 지금 우리 지구 중력은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네. 지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우주선은 아니고 네. 정말 초고속으로 지구의 중력과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체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속도를 만약에 대기권 안까지 들어와서 날아갔다면 굉장한 마찰 압축력을 느꼈을 테니까 마치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네. 밝은 섬광을 만들거나 뜨거운 열기를 만들거나 지상에 뭔가 돌풍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부수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달 같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필름 조작은 절대 없다라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천문학계 또는 전문기관에서 UFO 사진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걸 진위를 가리는 공식 기관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AIRO, 그러니까 변칙 현상 조사국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할 때 네. 사진의 진위를 가릴 때는 어떤 과학적인 뭐 검증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걸 거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사진 자체가 조작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픽셀의 해상도가 갑자기 달라지는지 혹은 그림을 수정하는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사진은 조작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또 동시에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예. 특히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기저기
다 CCTV가 깔려 맞아요.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각각 다 카메라를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요. 찍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에서 음.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면 네. 딱 하나의 카메라에서만 그게 포착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그 카메라의 기기 오작동인지 네. 또는 정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된 현상인지 이거를 이제 검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현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일대를 그 시간대에 지나간 항공기나 인공위성이나 혹은 그 시간대에 목격할 수 있었던 천문 현상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또 비교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맞습니다. 음.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영상이나 사람들의 목격담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향에 네. 일치하면 그러면 저거는 비행기였거나 뭐 금성을 보고 착각했을 거야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모두 지나간다면 예. 정말 이제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그 가평 사진은 1995년 사진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진만 남았다 치더라도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찍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훨씬 쉽게 증명을 해낼 수 있을 텐데 네. 혹시 최근에 이 스마트폰 이후에 신뢰받는 UFO 사진이다 이런 사진들이나 아니면 현상들이 나타난 게 있을까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UFO 목격 자료들은 네. 이게 너무 흥미로운데 2개 이상의 카메라에 촬영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네네.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단 하나의 카메라로만 그게 포착이 돼요. 정말 건물에 깔려 있는 모든 창문의 CCTV에서 다 한꺼번에 찍힌다거나 그 당시 도로에 있던 모든 자동차들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었다거나 이런 현상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별똥별이 큰 게 떨어지면 네. 또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여기저기서 다 촬영을 해요. 왜냐면 자연현상이었고 네. 엄연히 벌어진 현상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UFO 자료들은 딱 그 사진 혹은 그 영상 하나만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차 검증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서 이거는 미확인 물체가 맞아라고 확인된 경우가 거의 좀 드물죠. 여전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음모론이니 진짜 있다라느니 없다라느니 이런 논란도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밝혀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네. 아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UFO를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신 또 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 입장에선 제가 뭣도 모르고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 약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저도 몇 년 전에 네. 운전을 하고 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UFO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새파란 낮이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터널 산 위에 네. 뭔가 하얀 동그라미가 자꾸 절 따라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와요? 네. 그래서 저게 뭐지 해서 저도 처음에 약간 섬뜩했거든요. 알아본 거지. 우주망치님을. 근데 이제 네. 쭉 가다가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네. 우리 가끔 송전탑이나 큰 전선에 네. 중간중간 그 비행기 충돌 방지용으로 공 같은 걸 주렁주렁 매달아 놓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전선 중간중간에 예. 하얀색 공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 마커볼 혹은 항공장애 표시구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예. 거기에 태양빛이 반사돼서 저한테 보이다 보니까 네네. 착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착각에 취약한 동물인지를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그때 좀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을 때 한 번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랑 이렇게 예전에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저 때문에 본 거죠. 제가 밤하늘 네네.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거 뭐 이상한 게 지나가 해서 봤는데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행기가 날아가는 네. 정도의 빠르기였어요. 근데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저 인공위성 아닐까? 라고 했는데 실제 밤하늘에서 그렇게 인공위성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네. 인공위성 저도 어제도 봤습니다. 네, 어제도 날씨가 너무 또 좋아져서 네. 그 가만히 있는 별들 배경으로 별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인공위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많이 어디서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서 하늘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 예전에 뭐 LA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네. 저게 다 UFO라고 신고가 엄청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네. LA에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도시가 정전된 바람에 네. 그 도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은하수가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은하수를 보고
우리 하늘에 UFO 너무 많아. 겁을 먹고 이제 911에 전화를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밤하늘을 많이 올려다볼 기회가 줄어든 것 같고 주변에 도시 빛 때문에 네. 밤하늘의 별들이 사라진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UFO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흥배 교수님은 실제 UFO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 아닌 의문은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 말고 요즘에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 또는 이번에 달까지 다녀왔던 아르테미스 우주인들 너무나 많은 우주에도 카메라가 떠 있잖아요. 네. 우주에 띄워놓은 카메라로 찍힌 UFO는 없을까? 전 이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또 유튜브를 보면 네. 우주선들이 분리될 때 튀어나간 파편이나 아니면 작은 인공위성들을 보고 이거 인공위성에 촬영한 UFO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지상에서는 UFO를 봤을 때 작고 흐릿하게 보이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고도 한 500km 정도를 날아갈 테니까 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에서는 오히려 가깝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UFO가 그 높은 고도를 지나고 있는 게 맞다면 그 근처에 당연히 너무나 많은 인공위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많은 우주 망원경 인공위성들이 정말 코앞에서 바라본 UFO 사진도 찍혔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례가 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의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조차 스텔스 기능을 켜서 안 보이게 하는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뭐 이제 더 이상의 네.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 주장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넓고 네.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네.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그 사진들을 다 우리가 분석해 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은 안 나는 문제 같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얘기는 네, 계속 맞습니다. 이어가 보면 네. 미국의 UFO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네바다주의 비밀기지로 알려지고 있는 51구역입니다. 51구역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공군 쪽에서. 네. 근데 지도에도 숨겨져 있었고 일반인이 접근하면 체포된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요. 외계인 연구시설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51구역은 실제로 네바다주의 그룸 호수라는 근처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네. 그 시험 비행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기 때부터 특히 이제 CIA나 혹은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업체가 자기가 새롭게 개발한 여러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는 네. 그런 비행장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의 이상한 비행기들이 자꾸 이 근처를 날아다니니까 네. 그걸 보고 UFO를 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단순하게 네. 새로운 신무기나 새로운 비행기들을 시험하는 그 군사 안보의 성격이 강한 기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보안이 철저할 뿐인 거고요. 거기에서 뭐 지하에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감상을 들려드리면 네. 제일 유명한 서사 중에 하나가 외계인들을 잡아서 네바다 51구역 그 기지에다가 고문해가지고 외계인들이 알려준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외계인이 왔다는 건 그들은 성간 우주 여행, 자기네 별을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외계인들을 고문해서 기술을 얻었다면 네. 우리는 왜 아직 성간 우주 여행을 못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겨우 달을 갔는데. 그렇죠. 네. 고도로 발전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네. 그들에게서 뭔가 기술적인 단서를 얻어서 발전시켰다라고 하기에는 네네. 아직 우리가 머물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괴류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 수준이 그걸 이해할 만큼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해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도 있을 또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네.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약간 또 위에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어쩌면 교수님께는 계속해서 전제를 가정해가지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UFO와 외계인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면서 잘 흘러갈까요? 재미있는 질문인데 네네. 만약에 정말 어떤 이야기를 발표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UFO를 조사하고 변칙 현상을 조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수준이면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요. 원래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사진 몇 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수준이라면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네. 별로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단순한 증언을 넘어서서 네. 생물학적인 데이터 또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이런 객관적인 과학 데이터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동료 평가를 거칠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무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과학적인 그 분석도 시도가 되고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 정도에 이를까?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실험 데이터라든지 천문학적인 명확한 관측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쉬지 않고 하늘을 봐왔는데 네.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도 전제를 가정하고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밀 문서들은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겠죠. 그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근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당연히 이거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미삼아 하는 그쵸? 얘기입니다.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 나름 집단의 어떤 그 UFO 현상을 연구를 시도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게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블루북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격담 또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요원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기도 하고 네. 현장 조사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어떤 지난 20년, 30년간 누적된 그런 조사의 시도들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기록들은 진짜 남아있긴 하겠네요. 어떤 네. 이런 이상 현상이 접수가 됐고 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누구누구가 나갔다. 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이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쵸. 라는 기록들이 많이 담긴 네. 그런 장대한 기록들일 수도 있고. 네. 네. 아까-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는 글쎄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외계인하고 서약을 맺은 무슨 계약서라던가 뭐 외계인하고 같이 찍은 셀카라던가 네.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기록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다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럼 그들이 봤던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렇게 입을 닫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저도 이쪽 세계가 좀 흥미로워서 네. 나름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신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뭐 이야기에도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조차 모를 정도의 더 기밀스러운 집단이 또 따로 운용되고 있다. 뭔가 프리메이슨 같은 막 그런 별동대가 또 느낌이네요. 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도 뭐 당연히 거기까진 예. 상상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예. 결국에 음모가 과연 무엇일까 음모론.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증거의 누적, 퇴적된 증거가 음모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하나 수상한 증거가 쌓이니까 네. 당연히 이거 혹시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네. 오히려 증거가 누적되어서 음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뭐 없지 않겠죠? 예.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네. 그거를 다 쳐내고 그걸 다 깎아버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죠. 네. 겨우겨우 남아있는 그 마모된 흔적들 속에서 이야기를 그리고 서사를 만드는 측면이 전 더 강하다고 네. 보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뭐 자연현상, 뭐 별 아니면 뭐 기상현상 이런 식으로 훨씬 일반적이고 쉽고 또 더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뭐 의도적이든 혹은 암묵적으로든 그걸 배제하고 제일 수상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네. 전 음모론이 갖고 있는 가장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 보강 증거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 현상이 이럴 것이다라는 해석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점점 쌓여야 이게 정말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증거들이 쌓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UFO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 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과학자 연쇄 실종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많이 보도가 돼서 네.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사에서 어떤 엔진을 연구하던 과학자, 뭐 핵 융합을 연구하던 과학자, 한때 공군에서 UFO 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던 뭐 군인들 이런 좀 뭔가 UFO 혹은 최신 우주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 분들도 몇 분이 네.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실종된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벌어지고 있더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마침 또 최근에 개봉했던 드라마 삼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전문가 집단이 진짜 어떤 또 거대 지적 문명들에게 납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예. 저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사망 목록의 오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자들도 어쨌든 직업인이고 네. 당연히 우리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어떨 땐 나쁜 길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직업이 과학자일 뿐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과학자 혹은 핵물리학자 이런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모아놓고 보니 네. 마치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전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이건 수치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그냥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 지구상에 혹은 미국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전체 미국 인구 대비 과학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지를 비교하고 네. 또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비교하면 네. 저는 그 퍼센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실종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횟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자꾸 그런 사람들만 사고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확증 편향의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실제 산발적인 개별 사건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거의 마모, 증거의 뭐 풍화 현상 네. 같이 어떤 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가 윌리엄 맥캐슬랜드라고 하는 공군 아마 군인이셨는데 예. 이분이 그 UFO 관련 부서에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또 이 음모론을 완성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아, 이분 외에는 UFO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과학자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사에서 근무한 천문학자거나 핵 물리학을 공부했다거나 약간 그 분야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네네. 다 UFO 연구한 사람으로 좀 소비가 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천문학자 저도 그렇고 천문학자가 어디 강연에 가서 네. 아니면 글을 쓸 때 UFO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저도 오늘 나와서 UFO 얘기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방송에 나가서까지 UFO 이야기로 떠들었던 UFO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그냥 일개 천문학자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UFO 얘기까지 했던 천문학자가 사고를 당했다가 되는 거죠. 음모론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져다 쓰고 싶은 증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 윌리엄 맥캐슬랜드라고 하는 군인분도 아내분이 증언을 또 여기저기서 했는데 네. UFO 관련 부서를 스쳐 지나간 적은 있다. 거기를 잠깐 그 근무한 적은 있는데 깊게 관여한 적도 없고 네. 거의 말단 같은 역할이었다. 별로 그렇게 UFO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또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 음모론만으로 이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된 분들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게 한편으론 그분들에 대한 좀 무례한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각각 어떤 분은 뭐 실족사를 당했을 수도 있고 정말 범죄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 사건들이 있겠죠. 그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회가 제도를 갖추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 고민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그냥 UFO 음모론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개개인 분들 망자 혹은 실종자 분들 하나하나가 겪었던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 본질적인 그 해결 방안을 못 보게 되는 좀 악영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흐려질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은배 교수님은 우리 지금 아르테미스 2호라든지 뭐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도 달에 50년 전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음모론이 또 많잖아요. 이런 음모론, 특히나 우주와 천체 이런 것과 관련된 음모론들에 대해서 워낙에 우주라는 건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그런 음모론들을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음모론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은배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우주가 아직 우리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가면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동굴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땅 속에 뭐 괴물이 살고 있다. 또는 바다 깊은 곳에 뭐 거대 괴물이 살고 있다. 크라켄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하철로 다 땅 뚫고 다니고 깊은 바닷속도 잠수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깊은 바닷속도 동굴도 일상의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평범한 그 일상의 풍경에 과도한 상상이나 판타지를 굳이 투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우주에다가 이런 음모 혹은 판타지를 자꾸 더 씌우는 이유도 아직은 우리가 우주를 자유롭게 누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자유롭게 우주 여행도 하고 매일매일 지루하게 달까지 통근 열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시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달이건 우주건 이런 과도한 판타지를 또 씌우지 않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우주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먼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순수함, 한편으론 판타지 이런 것들이 계속 투영될 수 있는 그런 도화지 같은 세계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UFO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외계인이라는 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외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우리 사람처럼 생겼을 것 같은 네. 생각은 듭니다. 지은교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외계인이라는 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형태 네. 혹은 우리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대신에 좀 광범위하게 진짜 단세포 생명체까지를 아우르는 생명체 개념으로 보면 네. 외계 생명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문학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낙관주의일 수도 있는데요. 예. 우주가 너무나 넓고 태양과 비슷한 별 또 지구와 비슷한 그 행성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굉장히 많고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 하나밖에 없다. 이게 더 과학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그건 공간 낭비다라는 말. 칼 세이건이 한 말 칼세이건이 맞나요?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렇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천문학에서는. 반대로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지적 생명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무언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 외계인들이 이제 막 돌도끼 들고 불 피고 하고 있는 그런 원신 외계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도 지적 생명체이긴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 생명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능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건 사실 우리 지구에서도 인간만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만 해도 그럼요. 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IQ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 생명체는 넓게 보면 당연히 적어도 뇌를 갖고 지적인 연산 활동을 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겠다고 하면 그 먼 거리에서도 보일 만한 흔적을 남겨야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진짜 우리처럼 열심히 자기네 고향을 오염시켜서 걔네들의 행성 대기권에 이건 절대 자연현상으로 채울 수 없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이 발견된다면 저기도 우리처럼 열심히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굉장히 흥미로운 전파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 거기도 외계인이 살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들키려면 우리가 발견을 해주려면 아주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이어야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볼 때 우주적 스케일에서 우리가 지적 생명체가
문명체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 거야? 인류는? 어느 기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그 우리 인류가 현대 기술 문명에 접어든 시점을 네. 200년 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에도 변화를 주고 그게 침전이 돼서 또 지질학적인 레벨의 흔적을 남기고 그러면서 먼 거리에서도 들킬 수 있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야 20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외계 문명이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채고 신호를 주고받고 방문을 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두 문명 다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먼저 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든지 운석을 얻어맞아서 멸종해 버린다면 설령 두 문명이 있었다 한들 두 문명이 공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 우리 인류만 봐도 공룡의 시대와 인류의 시대가 겹치면 서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 겹치지 않으니까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인데 우리가 앞으로 네.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게 될지는 결국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문명들이 대부분 막 1000년, 2000년도 버티지 못하고 금방금방 자멸하고 있다면 예.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가 거의 0에 수렴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예. 오히려 우리가 아직까지도 외계 문명을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앞으로 1000년, 2000년 안에 자멸할 수도 있겠다. 우주 문명에게 허락된 우주가 허락하는 문명의 수명은 상당히 짧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문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예. 뭐 지구 온난화, 네. 기상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천문학자로서 그러면 제가 이제 숫자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 생명체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거나 아니면 발견하거나 직접 만나게 될 가능성 앞으로 어느 정도라고 몇 퍼센트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실까요? 솔직히 네, 제가 곤란한가요,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는 퍼센트는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거든요. 그러니까 반 50%인데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에요. 네.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네요. 그럼 그렇죠. 퍼센트가. 제로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거는 너무 열려 있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제 이거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과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좀 치사한 답변이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존재한다까지는 거의 100%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고 시도를 하겠죠. 공간 낭비일 순 없다. 맞습니다. 큰 생각이고요. 네. 다만 네. 그 100%로 존재할 거라 기대하는 외계 생명체를 진짜 우리 주변에서 네.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에 차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천문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지은구 교수님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태양계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태양계 안에서 그러면 오히려. 뭐 우주 전체로 따지면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히려 네. 태양계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탐사선을 직접 보내서 네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확실한 답을 아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진짜 하염없이 머나먼 별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확인하는 거는 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이 외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직은 좀 무의미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지표로 생명 활동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서 산소가 있다, 네. 수증기가 있다. 이걸 확인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으니까 이거는 생명 활동이 있는 거야
라고 100%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 있는 생명들은 산소와 수증기가 있으면은 생명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생명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는 사실 생명체가 아니어도 네.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질학적인 그렇죠. 현상만으로도 사실 만들 수 있는 대기거든요. 생명체가 아니고서는 대기 중에 채울 수 없는 기체 분자가 무엇인지 성분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생명의 지표라고 해서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시그니처를 과연 뭐로 해야 되느냐가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히려 태양계 안에서 그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좀 그나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적 생명체일 가능성은 지적 생명체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훨씬 낮아지긴 하겠죠. 태양계에서 그나마 네. 생명체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화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토성 곁에 뭐 엔셀라두스나 목성 옆에 유로파처럼 타이탄. 맞아요. 타이탄도 있고요. 그래서 뭐 두꺼운 얼음 지하 바다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외계 생명체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태양빛도 받기 어렵고 뭐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 생태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 고도로 발전된 기술 문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행성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생명체, 지적 생명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행성은 어느 행성일까요? 지은배 교수님이 꼽은 행성은. 저는 네. 태양계에서는 엄밀하게 물론 행성은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과 토성의 위성이 제일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로파도 사이즈는 달보다 작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바닷물의 양은 지구 표면에 얇게 고여있는 바닷물의 양보다 많습니다. 지구랑 유로파 중에 누가 더 축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로파가 더 축축한 거예요. 단순하게 물이 생명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오히려 지구보다 유로파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또 태양계가 형성되고 목성의 위성이 만들어지고 한 지도 벌써 50억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운 좋게 생명의 씨앗만 존재했다면 네. 지금쯤 생태계가 존재할 정도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성의 위성 개수와 천왕성, 해왕성, 토성 뭐 이런 것까지 위성의 개수를 다 합치면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300개 전체를? 아니면은 모르는 것들도 있을까요? 사실 그 300개 중에서 너무 덩치가 작아서 뭐 진짜 이거 위성이라고 해도 될까 싶은 애들을 빼면 사실은 몇십 개 수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또 충분히 크기가 커서 생명체를 품을 수 있고 또 자체 중력으로 안정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애들을 남기면 네.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뭐 유로파, 엔셀라두스 이제 이런 좀 유명한 위성들이 남게 되는 거고요. 하나 여담으로 네. 그 태양계에서 목성이랑 토성이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해마다 어떨 땐 토성이 더 많았다가 어떨 땐 목성이 더 많았다가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크기가 크지 않으면 왜 생명체가 생기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네. 일단 중력이 너무 약하면 네. 자체 대기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탄도 되게 유명한 위성이 되었던 게 타이탄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예.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온도가 낮아서 덕분에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를 잘 붙잡아 둘 수가 있었고 네. 위성인데도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메테인의 대기이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체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위성의 사이즈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내부에 핵도 없고 내부에 방사성 열기도 없다 보니까 그냥 차갑게 꽝꽝 얼은 돌멩이가 될 뿐이에요. 근데 엔셀라두스나 유로파도 지하에 핵이 있고 내부에 뜨거운 열이 존재하고 있는 덕분에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내부는 녹아있는 지하 바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생명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지웅비 교수님과 UFO에서 시작해가지고 외계 생명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